네, 안녕하세요. 김봉년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부모님들 300분과 학생들 300분이 와 계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600분은 조금 안 되시는 것 같고, 학생들은 대부분 일어나서 간 거 아니죠? 여기 학생분 손 들어 보실래요? 대부분 오늘 안 오는 날인가 학생들은요? 아쉽네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가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35분 안에 제 강의를 마치고 한 5분 정도 같이 질의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룰 내용은 꽤 방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우리 10대 아이들이 도대체 왜 그러면은 이런 도박 중독과 같은 심각한 중독 문제에 빠지는 위험이 커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충동 조절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때인데요. 그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왜 생기는가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 저는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도박 중독을 하나의 같은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도박 중독 위험성이 지금처럼 절대 크지 않을 거예요. 또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게임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의존성이 생기지 않는 아이라면 도박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중독의 위험 요인, 또 치료와 예방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대라는 시기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이걸 알려면 뇌발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0대의 뇌발달이 어떤 시기길래 이 시기 때 그런 충동 조절, 또 중독에 대한 자기 조절이 이렇게 많이 취약해지는 시기인가, 언제부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의 하나의 가장 큰 발견은 바로 이 MRI 스터디를 통해서 밝혀진 전두엽의 가지치기라는 현상으로 인한 전두엽의 기능적인 저하가 일시적으로 한 청소년기 초기에 약 5 내지 6년간, 그러니까 이게 평생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기를 진입하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한 2학년부터 고등학교 한 1학년까지, 여자아이들은 조금 빨라서 초등학교 6학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한 2학년 말 내지 3학년 초까지, 이 시기 동안에 전두엽의 가지치기가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전두엽의 실제로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박 중독과 관련된 거나 게임 중독과 관련된 거거나 폭력성과 관련된 학교 폭력 문제가 많아지는 이유, 대부분의 충동 조절 장애의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고요.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전두엽의 시냅스 가지치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기에 진행됨에 따라서 한 4, 5년 정도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전두엽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능들의 저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두 번째는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계획과 문제 해결을 시간 순서에 맞게 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충동을 조절하고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정도의 능력의 문제들이 저하가 되는 것만으로도 벌써 문제가 되는데, 마지막에 또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데, 자기 행동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하는 예측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위험 행동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 오토바이를 너무 격하게 탄다든지, 이런 중독성의 위험성이 높고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도박 중독에 쉽게 빠져서 배팅을 쉽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아이들의 인지 성향을 조사해 봤을 때, 모든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위험 행동을 해서 위험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외일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아주 일관된 연구 보고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들은 나는 이런 위험 행동을 해도 그 위험 행동 때문에 겪는 고통이 나한텐 생기지 않을 거야, 나는 예외적인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엄청 높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전두엽의 적절한 상황 인식, 문제 해결 능력, 정서 조절, 충동 조절, 이런 전반적인 능력의 저하가
그 시기 때 오기 때문에 생기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도박 중독도 사실은 전두엽의 기능 저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실제로 청소년기 아이들만이 아니라 성인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봐도 성인 도박 중독자들의 대부분이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청소년기 때는 특히 이 전두엽 가지치기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한 5년 동안, 청소년기 5년 동안 도박 중독의 리스크, 게임 중독의 리스크, 스마트폰 중독의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행히 회복이 돼요. 청소년기가 끝나고 나면. 이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인기가 돼도 이런 중독이나 충동 조절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천만 다행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중독 문제에 잘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을 조절하는 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감정 조절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그걸 타인과 소통하는 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자, 그 한 축이 있고요. 네, 중독의 문제를 일으키는 큰 하나의 축이 바로 전두엽 기능 저하고, 두 번째 축이 이겁니다. 두 번째 축이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기 초기가 되면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 다 성적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특히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성호르몬이 우리 뇌의 분비량이 어떤 정도로 증가되냐 하면, 이게 이제 1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까지의 성호르몬의 분포 양상을 이 반 정도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성호르몬이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10대 초반에 들어가는 12, 13, 14세의 남자아이들의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의 성호르몬의 변화의 속도는 가히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인다. 그럼 오케이, 알았다. 성호르몬이 변화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 그 아이들의 어떤 성기능, 또 이세를 생산할 수 있는 스펌, 정자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 근육을 키우는 능력, 털을 나게 하는 능력, 이런 거에 영향 준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도박 중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문제는 테스토스테론의 증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뇌 부위이고, 뇌 부위 중에서도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이 부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위입니다. 동물 실험 연구, 또 다양한 휴먼 스타디를 통해서 일관되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 테스토스테론의 일시적인 증가는 아미그달라의 예민성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아미그달라? 처음 들어보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당연한 거죠. 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미그달라라고 한 거예요. 아몬드의 라틴 말이 아미그달라인데, 우리 뇌에 아몬드 같은 조그마한 콩알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아미그달라라는 부위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생존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건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풀숲에서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거대한 독사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거대한 독사를 보면서 첫 번째로 반응하는 뇌 부위가 바로 아미그달라예요. 근데 이게 예민해지는 겁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뭐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의 엄청난 증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예민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격성 굉장히 높아지고요, 충동성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자기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현저하게 떨어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단계에서 도망치느냐 싸우느냐 이거를 선택하는 것만이 중요한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이 아미그달라 액티비티가 증가되는 상황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우리 보상회로, 우리 뇌에서 작동하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 그 보상회로는 도파민 시스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 도파민 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효과도 아미그달라의 예민성이 증가되면 같이 증가가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굉장히 보상에 민감해지고 처벌에도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 뜻은 우리 아이들이 작은 돈, 또 작은 어떤 그런 게임에서의 승리, 그걸 통한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 자의식의 팽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미그달라하고 연관되어 있는 정서적 예민성이 증가되면서 또한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 패턴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전두엽에서는 지금 조절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정상적인 충동 조절을 못하는 상태이고 한 4, 5년 동안, 동시에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되는 청소년기 특히 초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는 이거의 과잉으로 인해서 아미그달라가 예민해져서 사소한 보상에도 목숨을 거는, 사소한 승리에도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고 그거에 집착하는 이런 식의 행동 문제와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에서 조절하는 시스템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예민성은 증가되니까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아이 전반에 걸쳐서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행동, 자기의 충동성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전반적인 조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셧다운 내지는 감소된다,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중학교 청소년기 초기에는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인지적인 능력은 엄청나게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 학년기 후반 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의 양에 비해서 청소년기 초기가 되면은 그거의 몇 배 이상의 사고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전두엽의 기능은 저하가 되지만 다른 네트워크들의 연결망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기억 중추, 사고 중추, 그리고 감각 중추, 조절 중추가 같이 쫙 연결되다 보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능력들은 굉장히 발전돼요. 기억 능력도 좋아지고. 그런데 그 전체를 총괄하는 조절 능력만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인지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데 정서적으로는 예민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많이 보여주냐면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집에 가면 그렇게 밥투정을 해요, 얘가요. 걔가 저 친해가지고 자주 이제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걔가 뭘 좋아하냐면 칸트를 좋아합니다. 칸트라고 아세요? 독일 철학자? 저하고 만나면 자기가 읽은 칸트 책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북년아, 어저께 정말 감동받았다. 그래서 왜 뭔데 했더니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읽어봤니?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데 꼭 좀 읽어봐라. 그래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칸트에 대해서. 그럼 내가 감동을 막 받죠. 같이 걔 집에 놀러 가요. 이제 같이 얘기도 더 나눌 겸 뭐 시험 공부도 같이 할 겸. 근데 딱 들어가서 그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시거든요. 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다 걔가 밥상을 뻥 차는 거예요. 뭐야 너 했더니 아이씨 엄마 왜 꼬들꼬들하게 좀 끓이지 못하고 이렇게 풀어놨어. 난 거기 완전 쇼킹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거 갖고도 엄마한테 화를 내는 애야 얘가. 근데 그게 청소년기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욕망에 부합되지 않는 사소한 자극들이 느껴지면 그 감정적인 예민성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에 빠지기 쉽고, 고도의 인지 능력을 가진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아이였는데 전교 1등을 도맡아던 아이였는데 문과에서 그 아이도 이런 식의 행동을 하더라. 그만큼 이율배반적인 특성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끼세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기대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도박 중독이나 이런 게임 중독이나 또는 학교 폭력 문제나 이런 거에 연루가 돼가지고 순간적인 자기 충동 조절을 못해서 큰 돈을 잃거나 큰 자기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순식간에 해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왜 도대체 벌어지는가? 청소년기에 이율배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율배반성의 핵심이 바로 고도의 인지 기능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자기 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또 아미그달라가 거든다는 거죠. 이 성호르몬에 자극받은 아미그달라가.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 지속되는 것이 큰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고, 여기에 불을 떼는 게, 여기에 이제 그 불길을 더 거세게 만드는 게, 충동 조절 문제의 불길을 더 거세게 만드는 것이 또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부터는요. 어떤 아이들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어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더 강력하게 그쪽 방향으로 쏠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때는 친구가 전부인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보다는 친구의 말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것도 물론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지만 친구와 갈등이 생겨서 외톨이가 되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기의 관계와 또래 문화가 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 그룹이 게임 너무 좋아하고 학습적인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고 도박 같은 거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기 쉬운 환경, 또 성적인 포르노 공유하기 쉬운 환경, 이런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이 아이들이 그쪽에 탐닉될 가능성이 그 아동기나 성인기 때에 비해서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 통제가 아직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시기는 또 서열화가 생기거든요. 이 서열화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왜 많이 청소년기 초기에 생기는가? 이 또래들 내에서도 이 서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거기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폭력 가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양상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거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도박이나 게임이 중요한 인센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또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성 중에 또 하나, 이제 어려운 특성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깨닫고 도와주려고 해도 소위 말해서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반항심이 이제 많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통제가 참 어렵고, 자기가 금지된 선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그 테스트 라인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레귤레이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친구들끼리의 이런 하이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하이 문화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끼리의 그런 소통과 상호작용과 아이들끼리의 그룹핑이 굉장히 중요한 넘버원 프라이어티를 갖기 때문에 그들끼리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렇게 비슷한 옷을 입는 거였고, 요즘에는 비슷한 음악을 듣는 거, 비슷한 취미의 어떤 그런 복장이나 특정한 패턴의 어떤 노래들을 좋아하는 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게임의 종류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할 건가,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함께 즐길 건가, 그러면서 또 일부 아이들이 같이 연결되게 되면 도박이나 이런 위험성에 대한 사행산업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기 쉬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하나의 하이 문화가 돼서 형성되고요. 부정적 하이 문화의 대표적인 것들은 아까의 중독과 같은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는 자해 자살과 관련된 것도 하나의 또래 문화처럼, 하이 문화처럼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의 스트레스라든지 긴장감을 푸는 방법으로 살짝 손목에 칼집을 내서 피를 본 다음에 그걸 SNS상에 공유하고, SNS에 공유된 것들을 아이들끼리 서로 공감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도 한번 힘든 감정이 들리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 폭발이 안 될 때 그거를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해 행동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릴렉세이션 되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하이 문화라고 하는 패턴 속에서 같이 녹아드는 거거든요. 이 하이 문화를 사실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아이들끼리의 그 소통되는 그 소통의 채널들을 우리가 다 막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어른들이, 아무리 부모님이건 선생님이건 또는 치료자건 간에 그들끼리의 하이 문화는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답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답이 있느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데, 이 하이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끼리의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자기들만의 굳건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자기들끼리 어떤 즐거움을 영위하고 또는 고통을 서로 공유하고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건데, 그럴 때 그 방법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소통할 수 있는 성인이 한 분 계시면 그분이 부모님이 됐으면 전 제일 좋겠고요. 부모님이 불가능하다면 선생님 또는 치료사분들, 상담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극단적 불균형이 훨씬 더 회복 가능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도 자기의 그런 부정적인 행동, 그게 충동적, 공격적 행동이건 또는 자해적, 자살적 행동이건 간에 양쪽 극단에 있는 이 두 가지 부정적 행동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도 절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강박이나 불안이나 집착이나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이나 또는 또래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거나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소통할 수 있는 성인이 적절한 대화, 공감,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런 걸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방법론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주면, 그런 극단적으로 아이들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빠져드는 걸 충분히 예방도 할 수 있고, 초기에는 또 이미 빠져있는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 소통하는 성인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소통하는 성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인데 이것도 사실 문제긴 합니다만 넘어가고요. 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청소년기 때는 그런 전두엽의 기능 저하, 그걸로 인한 전반적인 조절 능력의 저하, 그리고 아미그달라의 예민성의 증가, 그걸로 통해서 정서적인 고양 또는 공격성,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얘기한 하위 문화나 소통에 있어서의 극단성,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또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욕구들이 강해지는 걸로 연관지어서 실제로 청소년기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게임 사용장애 플러스 도박 문제, 품행장애, 공격성의 문제, 학교폭력 포함한, 그리고 자해 자살 문제, 이 세 가지가 저렇게 쑥 올라와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바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표현하는 것인데, 일생을 통틀어서 정신질환의 리스크가 가장 높은 연령대입니다. 뭐 때문에? 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저 세 가지 문제가 다 뭐랑 관련되어 있다? 전두엽의 기능 저하, 아미그달라의 예민성, 그리고 또래 간의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들. 이 세 개가 만나면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청소년기 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라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한 5분 정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건 불가능한 가정이 돼버렸죠. 벌써 2012년, 13년부터 스마트폰은 전국적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다 주어졌고요. 나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아이들끼리의 소통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온라인 중독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 스마트폰의 역할이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나쁜 것만 절대 그렇지 않죠. 좋은 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게 해주느냐가 결국에는 핵심이 됐고, 그거를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사이드 이펙트, 소위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게임과 중독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임 중독의 문제하고 도박 중독의 문제, 그리고 포르노 같은 것에 대한 노출 위험성이 증가된 거, 뭐 이런 것들이랑 성중독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고, 그게 또 범죄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인한 또 범죄 피해를 받기도 하고요. 거꾸로 청소년들이, 물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소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이게 어떤 스펙트럼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사실은 그냥 소셜 게임 수준이나 소셜 플레이 수준으로 자기 걸 다 활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 여기 나와 있는 problem, compulsive, pathological, habitual addiction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중독의 문제인데, 그걸 설명하는 가장 큰 세 가지 키워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뇌발달의 특성, 또래 관계의 특성, 그걸로 인한 심리학적 특성들이 다 이 아이들이 보다 쉽게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쪽으로 청소년기 아이들을 움직이고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은 무시할 수가 없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얘기했어요. 왜 우리나라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청소년기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고통을 더 많이 받는가? 왜 자살 위험성이 더 커져 있고 실제로 이런 중독 위험성이 더 많아져 있는가? 왜 스트레스 관리를 더 못하고 있는가? 그거의 핵심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활동, 그중에 특히 문, 예, 체 활동의 결여입니다. 문학, 예술, 몸을 움직이는 체육 활동이 너무너무 청소년기 때 필요한데 너무너무 부족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문예체 활동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때예요. 선진국들을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도 말고요. 우리가 미국 따라가자, 독일 따라가자 이런 얘기 하면 헛소리처럼 들리는 상황이 돼서 다 거절하고, 우리랑 똑같은 아시아 나라들만 들여다봐도요. 태국, 굉장히 우리가 우습게 여기죠. 베트남,
아유 뭐 아직 뭐 개발도상 국가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문학, 다양한 음악, 미술, 체육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르칩니다. 신체 활동, 야외 활동 훨씬 더 많이 하게 해줘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학교가 딱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관리에 들어갑니다. 관리, 시간 관리. 10시 이전에 끝나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의 학습 활동이. 10시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0시 넘어서 공원 나가 축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등산할 수 있습니까? 낚시할 수 있어요?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서 1시간 동안 음악에 빠질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안 됩니다. 1시간, 2시간 남는 짜투리 시간에 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온라인 게임이에요. 앉아서 하는 게임들. 게임하다 보면 옆에 창이 떠요. 무슨 창이 뜨느냐? 온라인 도박을 유도하는 창이 뜹니다. 한 판 하는데 딱 1,000원만 내면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요. 그 1,000원이 100만 원이 되는데 2시간이면 됩니다. 그게 하룻밤 사이 100만 원을 잃고 나면 그 아이는 정말 좌절에 빠지거든요. 실제로 자살 사고가 생기고 자살 행동을 바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의 그런 이 무모하고도 충동적인 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친 거, 자기 자신에게 피해 끼친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 청소년기 취약성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요. 이거의 핵심은 결국에는 시간의 부족인데,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런 문학적인 경험, 예술적인 경험, 활동, 신체 활동의 경험을 늘릴 방법이 없을까를 진짜 이제는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답을 찾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이제 온라인 게임에 빠지는 경우나 도박에 빠지는 경우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보편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나오는 반응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빠진 자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 연구를 했어요. 우리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삼성서울, 아산병원 네 군데 병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왜 빠지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심지어는 성인기까지도 이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를 봤더니 이 네 가지의 문제가 같이 있을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게임이라든지 도박에 대한 노출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행하는 청소년들이 이미 심각한 강박장애가 있거나 ADHD 문제가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품행장애나 충동조절장애가 상당히 심각한데 상담이나 추가적인 정신과적인 내지는 심리학적인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을 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끊으려고 해도 재발 위험성이 몇 배 이상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중독과 온라인 도박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저 문제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의뢰하시고 도움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치료에 따른 중독에 있어서의 감소율, 재발의 감소율이 드라마틱하게 주로 좋아집니다. 물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간에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거나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거나 아이 스스로가 또 복합장애, 3가지 이상의 이런 복합장애가 있어서 한 가지 종류의 치료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거나 등등등의 이유 때문에 안타깝지만 치료가 되는데도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75% 정도는 4분의 4명 중에 3명 정도는 적절하게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그런 중독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거나 감소되더라는 것이죠. 그거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ADHD가 있거나 강박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형태의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 안에 있는 보상회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 보상회로가 아까 얘기한 도파민 시스템의 회로 전반에 걸쳐서 기능적 저하가 와 있는 거거든요. 그 회로가 일단 기능적인 저하가 와 있으면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가 내 문제를 깨닫고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계속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견뎌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기의 전두엽의 기능 저하 문제가 좀 해결되는 청소년기 후기가 되면, 아미그달라 예민성이 좀 줄어드는 청소년기 중기 이후가 되면,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런 도파민 시스템의 문제들을 충분히
기능적인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보상 결핍 증후군을 해결할 정도의 적절한 치료를 계속해서 받으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만나면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쯤에는 상당 부분의 중독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뇌 시스템이 그럼 도대체 보상 결핍을 왜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한 뭐 유전학적이거나 또는 진화론적 이유도 있는데 오늘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제가요. 분명한 거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보상 회로가 튼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보상 회로 결핍이 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가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못 드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만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쾌락에 빠지기 쉬운, 중독에 빠지기 쉬운, 자기 조절을 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 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관련된 치료가 됐을 경우 정말 MRI가 달라져요. 뇌 기능의 범위가 좋아지고, 뇌 기능적인 영역들이 좋아지고, 특히 전두엽,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뉴클레우스 아쿰벤스라고 하는 도파민 시스템의 핵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기능이 좋아지고 그 연결망이 좋아지고 이런 식의 변화가 실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전두엽의 피질 두께가 나중에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양상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중독군이 될수록 피질 두께가 얇아지고 그것이 얇은 특성을 갖는데 성장하고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고정적인 소견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소견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적인 위험 그리고 청소년기의 특성이 결합됨으로써 위험성이 증가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이 스마트폰과 뭐 여러 가지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PC, 여러 가지 모든 형태의 기구들을 통해서 만나는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한 신세계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온라인 세계의 심리학적 특성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의 욕망을 너무나 쉽게 투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포르노 사업이 완전히 지금 이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옛날에 무슨 책을 만들어서 하던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온라인상에 들어가면 수천 권의 책들에 맞먹는 형태의 그런 비디오나 사진들이 널려 있는데 누가 책을 사고 누가 잡지를 사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손쉽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온라인상에 너무나 쉽게 얻게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제가 다룰 수 있는 이 온라인 세계의 범위하고 제 아들 24살, 제 딸 26살이 다룰 수 있는 온라인 범위는 너무 수준차가 나요. 내가 걔네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친구들은 그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보다 더 앞서가는 형태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계속 만들어요. AI가 또 지금 등장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은 접근 방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아이를 통제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망상은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배우고 그 아이들로부터 소통을 통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게 이 아이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밖에는 우리한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알려주는 시기가 다 지나갔다. 이제는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훨씬 더 그 아이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소통도 되고, 그러면 그 아이가 느끼는 결핍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이런 온라인 세상 속에서 몰입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게 가족의 역할이니까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걸 찾아주고 함께하고 문학, 예술, 체육, 몸으로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주고, 이 작업들을 해주면 이 아이가 이런 온라인 투사 현상에 강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면역력을 길러줘야 돼요. 면역력을. 더 이상 이걸 못하게 해서 정보를 차단해서 시간을 뺏어서 10시에 무조건 자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다. 왜? 이런 온라인 투사 현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물리적 법칙을 초월해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들의 상당수의 서버는 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충동적이고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하면 기회를 들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옛날에는요. 이민 가면은 좀 해결되겠지. 요즘엔 이민 가면은 더 심해진다. 왜? 캘리포니아 근처에 가면 바로 옆에 뭐 다 있고, 엄마들 사이에 농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니까 어디로 가서 끊어버리면 못하겠지. 이런 개념이 사라졌다. 24시간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방법은 없고, 결국에 통제력을 길러주느냐 길러주지 못하느냐, 통제력을 갖게 해주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그것도 하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온라인 세상에 들어가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 새로운 능력을 가진 나. 게임 중독을 좋아해서 빠진 애들도 마찬가지,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변해가는 것들이 이 중독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의 특성, 이런 온라인의 속성,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ADHD 문제나 강박장애 문제나 충동 조절의 문제 같은 취약성,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중독 문제가 일어나고, 그 중독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사회적 지지망과 연결되지 않으면 악화되고 지속될 위험성이 크다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 저희가 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20대 초반에 들어와서 20대 중반까지 추적 관찰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 이건 너무 의학적인 결론밖에 내지 못했는데, ADHD를 치료했느냐 못했느냐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결론은요. 성인 ADHD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한 사람들은 3년 뒤에 중독 리스크가 3분의 1로 줄더라.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높은 빈도의 중독 문제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차이가 났고요. 이거의 의미는 결국 자기조절, 충동조절, 그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브레인의 기능적,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해 주는 것이 중독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예방은 못하냐? 예방도 할 수 있죠.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이 아이들의 욕구, 욕망, 이 아이들의 좌절,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통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너무 제한적으로 제가 주어진 것도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따로 피드백이 필요한 분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연구인데요. 이건 2017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진행했던 연구인데, 4년간 진행했던 연구인데, 실제로 아까 얘기한 문학, 예술, 체육이 아이들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연구입니다. 저도 사실 이 연구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 이 뭐 예술적 활동, 음악 활동, 뮤지컬, 그리고 독서, 토론,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면서 신체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라는 회의를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제 자신이. 이 아이들을 저희가 1년 반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문화, 예술, 체육에 노출된 빈도가 일주일에 6시간 이상 되는 아이와 그게 안 되는 아이 나눠서 따라가 볼 겁니다. 1년 반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일단 전두엽의 기능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두엽 기능 발달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모님의 역할은 사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문학, 예술, 체육 같은 활동들이 훨씬 더 전두엽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끝낼게요. teenstress.co.kr, 이걸 그냥 다 무료로 나눠드리는 웹사이트인데요. 구글에다가 그냥 청소년 스트레스라고만 치시면 첫 번째 뜨는 사이트가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내용은 뭐냐?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의 도파민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이완하기 위한 호흡 방법, 근육 이완법,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자기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힐링 뮤직,
음악이 같이 거기 연결되어 있으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걸 종합한 게 마음챙김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뭐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됐건 간에 다 떠나서 그런 거,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내성적 힘, 인트로스펙션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중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치료는 아니고 예방이에요. 이미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 갖고는 해결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적극적인 치료, 적극적인 인지행동 치료, 적극적인 부모 개입, 또 그 아이의 행동을 적극 통제할 수 있는 적극 통제 시스템까지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방하고 싶다, 그런 거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본인들은 한번 기회를 주세요. 본인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호흡,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가 이화외고에서 직접 했던 연구인데 불안, 우울이 감소되고 강박이 감소되고 주의력 문제가 있던 사람들의 주의력이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하지만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교육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예민하고 충동적이고 조절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에게는 꼭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